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뉴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6년 전 2017년 3월 10일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진 슬픈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청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결정이 위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불법 탄핵이었다 하는 제목으로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조목조목 왜 헌재의 탄핵이 부당하고 위법한 탄핵이었나, 약 1시간 정도 사전 제작한 프로그램 집중적으로 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10일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진, 헌재 판결이 내려진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적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파괴한 위법이자 불법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을 파면한 탄핵 사유를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조목조목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법률 대리인으로 활용했던 우선 서성건 변호사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은 사법시험연수원 17기로서 법률구조공단 기획부장, 그리고 법조윤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시고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우종창 대기자님,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사건 및 법조 출입기자로 23년을 근무한 베테랑 사건 기자입니다. 특히 우 기자님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그 6개월 동안 그 모든 일주일에 4번씩 열리는 모든 재판을 정말 한 번도 빼지 않고 방청한 현역 기자로서 2019년에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세산 책 2권 여기 있습니다. 이 2권의 책과 또 2020년에는 어둠과 위선의 기록, 박근혜 대통령 탄핵백서의 3권의 저서를 출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불법 탄핵의 이 형사사건을 120분짜리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고, 그것을 일반 영상 상영관에서 제목은 위대한 침묵, 그 다큐멘터리를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극영화로 이 탄핵 그리고 형사 재판의 과정을 거짓세산이라는 가제로 지금 극영화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년간 태극기 집회에서 매주 토요일 이 불법 탄핵을 외쳐왔던 그런 아스팔트 정말 투쟁자로서 또 태극기 집회 6년행 다큐멘터리와 그 집회를 또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종창 대기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먼저 이 헌법재판소의 이 여러 가지 부당 불법성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정말 법을 최고로 준수해야 될 헌법재판소의 심리 절차가 이 적법 절차를 다 무시하거나 위배하면서 진행됐다 하는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 국회법 130조 한번 보여주시죠. 네. 국회법 130조 3항에 보면은 탄핵 소추의 사유와 증거, 그리고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회 소추는 이른바 흔히 하는 말로 신문 기사 쪼가리로 한 신문 기사 쪼가리 탄핵이었습니다. 이 부실한 국회 소추를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우선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서성건 변호사님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네. 탄핵 심판은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제일 처음에 시초 단초가 되는
소추안 발의부터 이것은 명백히 그 국회법과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을 다 위배한 그런 위법 절차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국회법 제 130조에 그 살펴보면은 그 탄핵 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탄핵 대상자의 이름과 그리고 직위 그리고 탄핵 소추 사유 그리고 증거 그리고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을 제시해서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소추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직접 그때 당시에 그 탄핵 소추를 담당했던 그 소추 측으로부터 받았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직접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 이 사건 탄핵 심판의 발의안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은 그때 그 반드시 국회법에서 130조에서 하도록 될 수 있는 그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증거 중에서 증거로 제시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그리고 정에 대한 공소장과 그리고 차에 대한 5명에 대한 공소장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14건의 신문 기사였습니다. 신문 기사고 그다음에 이제 첨부되는 게 그 2015년 10월 27일자 경제 활성화 법안하고 5대 노동개혁 처리 내용 등 그 대통령의 국정 시정 연설하고 그로만 증거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하면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어떤 내용들을 적시를 하고 그거에 따른 증거를 그 첨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위법한 데 대한 어떤 헌법 위배라든가 법률 위배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죠. 결국 제3자에 대한 공소장 전부 다 해가지고 총 8명에 대한 공소장과 나머지 14건은 전부 신문기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위법한 절차에 대해서 이제 소추가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소추 발의된 내용 자체가 그거 한 거죠. 절차에 위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큰 절차를 위배를 했는 겁니까? 자, 우종찬 기자님, 네. 우리 좀 국회법 130조만 얘기했지만은 국회법 131조에는 예. 이게 법사위원회에서 즉각 조사를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6년 12월 3일 날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통과한 게 2016년 12월 9일입니다. 그럼 6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국회법 131조에 탄핵 소추안이 제출이 되면은 즉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입니다. 권성동이 그걸 했어야죠. 6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국회에 그냥 표결에 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지 않기로 말하자면 130조의 2항을 이렇게 잘 이용을 해가지고 법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 소추를 이루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안 하고 방금 우리 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국회에서 제출한 그 증거 서류가 증거 및 참고 자료로 해가 21건이 나왔는데 21건 중에서 8건이 공소장입니다.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8명이 공소장이고 나머지는 서 변호사님 말씀 따라 전부 다 언론 기사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차은택, 늘품 체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이런 것들이 다 정교로 지금 제출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우리 서 변호사님이 초기에 그 법률 대리인으로 합류했던 초기 변호인이시고 네. 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제일 먼저 무조건 이 부실한 국회 소추안은 각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예. 이게 왜냐하면은 이 탄핵 소추안 자체가 절차상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적법 절차에 대해서 제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법하고 부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제기된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각하 결정이 내려져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그 항변을 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진검 성분이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하면서
그 절차의 위법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고 넘어가자는 듯한 그런 어떤 그 양해를 분위기, 양해를 하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였죠. 예, 정확한 표현은 따지지 말자. 그렇죠. 절차의 예, 예. 위법성은 예, 절차 따지지 위법성은 따지지 말자. 말자. 그걸 주심 재판관 강일원이가 예. 한 발언이 헌법재판소 준비 절차 조서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절차를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런데 그 중에서 펴는 논리가 뭐냐 하면은 그 재판의 신속성이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예, 예. 그래서 하는데 그런데 이 탄핵과 같이 중요한 절차에 있어서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절차 위법을 따진다고 해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 안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네. 자, 국회에 아주 부실하고 불법적인 이 탄핵 소추안을 정치적 행동이다. 그리고 국회 자율성이라는 이유로 국회에 면죄부를 준 것이 첫 번째 문제다. 네. 자, 그다음에 또 뭐 시간이 오늘 다뤄야 될 이슈가 많기 때문에 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32조가 있지 않습니까? 기록 송부 자료 제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 자막을 좀 띄워 주시죠. 헌법재판소법 32조. 자. 예, 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의하면은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부는 이제 원칙적으로 재판의 자료가 될 수 있는 기록의 송부나 이제 뭐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 송부 촉탁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재판에 형사소추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법에 저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민법,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는 저 규정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이 사실심리를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저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법에 저렇게 소추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그 수사 기록들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뭐냐 하면은 헌법재판소가 그 형사 그러니까 검찰에 있어서의 수사의 방향에 따라서 미리 예단을 갖게 되거나 어떤 그러한 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독자성의 그 훼손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려해서 아예 서로가 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교감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 못하게 저렇게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진다거나 그렇죠. 뭐 어떤 예, 선입견 심정을 맞아요. 미리 세울 수 있고 예, 그 예. 당시에 최서원 씨라든가 그렇죠. 그저 차은택 씨라든가 차은택, 이런 네. 그 안종범 씨라 이런 데 대한 수사 기록들을 미리 받아보고 그러면 예단을 가지게 어떤 되죠. 예단을 가졌단 말이죠. 예. 실제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단서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이제 검찰하고 특검에다가 수사 기록 요청을 합니다. 하면은 검찰과 특검에서 그건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이다. 그럼 안 줘야 됩니다. 제출 안 해야 되는데 검찰에서 거의 한 6만 페이지 자료 그대로 줍니다. 이미 아직 확정된 그러니까. 판결도 아니고 그냥 수사 중인 거 검찰의 주장이 쫙 서 있는 거 제출하고 특검도 얼씨구나 달라 하니까 특검에서 수사한 자료들 그걸 다 줍니다. 그 기관들 검찰과 특검이 안 줘야죠. 당연히 법에 따라서 이래 같이 일종의 그거죠. 야합이죠. 같이 다 협조 아래 탄핵이 진행되는 그리고 겁니다. 헌법재판소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수사 기록을 송부받아 가지고 다 읽어보고 어떤 심정과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그렇죠. 심리가 시작이 된다. 자, 그다음에 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또 이거는 준용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앞뒤 문장을 제가 잘랐습니다만은 이 경우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그럼 이 절차상에서 우리 변호인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렇게 형사소송법 관련된 절차를 제대로 적법하게 지켰냐 하는 문제가 또 제기됩니다. 예, 그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그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탄핵 심판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왜냐하면은 그 대개 탄핵 소추가 그 형사상 불법 행위하고 연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심리를 할 때 형사소송에서 심리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직접 재판관이 그런 이야기를 재판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형사소송법에서 이 위법한 증거 아니십니까? 불법으로 수입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조사를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함부로 증거로 채택을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제일 첫 번째 문제됐던 게
그 최성원의 태블릿 PC가 제일 먼저 이 사건의 네, 단서가 돼서 제일 이제 이 단서가 됐고 기사 온 내용들도 그때 최소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최소원의 그러면 태블릿 PC가 정당하게 수집된 것인가에 대한 증거 조사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 형사소송법 절차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저희들이 주장을 제 나름대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재판부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형사소송법이 아니고 징계 절차를 준용하겠다는 겁니다. 법에도 없는 민사소송법이면 민사소송법이고 형사소송법이면 형사소송이고 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탄핵 심판 절차를 그렇게 징계 절차에 준해서 준용해서 행정소송법에 관련되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 그렇죠. 징계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그때 상당히 좀 이래 그 문제 때문에 재판부하고 첨예하게 그 대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집했던 증거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그 부동의를 하고 다투고 했는데도 궁극적으로 재판부에서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고 결국은 재판관이 이야기했던 징계 절차로 진행됐던 게 아닌가 그렇게. 자, 뭐 또 다음에 헌법재판소 제 51조가 있죠. 자, 51조도 좀 이렇게 자막으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른바 심판 절차에 정지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기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의나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재판부는 심리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에서 사실관계 인정 등이 탄핵 심판과 상호 충돌되거나 어긋나고 모순이 발생된다든가 이런 그 사실이 발생되는 것에 대한 이러한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 이러한 규정을 뒀는데요. 이 사건 탄핵 소추 당시에도 보면 이미 최소원에 대한 형사 소추가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때 특검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최소원에 대한 공범으로 그때 기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마땅히 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서 피청구인에 대해서도 이 탄핵 심판 절차는 정지되어야 하는 게 그때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 탄핵 심판 절차가 일단 정지돼야 된다. 특히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렸는 형사 기록들을 서로 받아보지 못하게 했는 그 내용하고도 사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탄핵 절차에 있어서 있는데 이제 형사소추가 막 진행이 되면은 이 형사 기록을 못 보도록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 그 심판자 아까 기록을 예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이 현행 형사소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탄핵 심판 절차는 이런 중지를 시켜놓는 게 맞죠. 그게 왜냐하면 형사소추에서 그게 그 최종적인 형사적으로 결론이 나거나 이렇게 될 때까지는. 그냥 무시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소위 대통령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소원하고 이 세 사람이 공범이라는 거예요. 공범이라고 돼 있지 이게 않습니까? 공소장 아닙니까? 그래서 안종범, 최소원 다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공범으로 엮여 있으니까 그러면 동일한 내용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심판을 안 해야죠. 심판 절차를 당연히 중지해야죠. 정지해야 예. 되는데 마땅한 일이죠. 그 명백하게 51조에 규정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했단 말이죠. 그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해, 정말.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자, 계속 이제 이런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위배한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가장 심각한 이제 절차 위배가 바로 다음 얘기할 내용입니다. 강일원 주심이 소추 사유를 자기의 임의에 따라서 정리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또 국회가 또 정리해가 온 걸 또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제가 일정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직접 참여했던 변호인이 여러 가지 감회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1차 예. 준비기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이제 이거는 이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문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 탄핵 소추 사유는 그 대상 사실을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그래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 소추 결의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인정을 했냐면 스스로도 헌법 위배 부분의 행위는 소추 사유가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채
기소가 돼가 있다. 이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그런데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헌법재판소는 이 소추에 대해서 적법이나 당부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소추기관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소추는 어디서 검찰이 하느냐? 아니잖아요. 공소장을 쓰는 데가 국회에서 소추로 탄핵 판결을 하는 소추. 예. 데지. 특히 탄핵 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제적 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거쳐가지고 그마치 엄격한 절차에서 소추 탄핵 소추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이 탄핵 소추안을 해서 사실관계를 적시를 해서 소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보기에 헌법 위배 부분이 너무나 부실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신문기사도 한 말이에요. 예, 신문기사를 그냥 이래야 돼. 도대체 위법 행위, 헌법 위반의 행위가 특정이 안 돼요. 이게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주심 재판관이 이렇게 하면은 심판 대상이 특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행위 사실이 해야 되지. 그게 뭐 적법한지 뭐 정당한지 부당한지가 되는데.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걸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니까 불분명하니까 각하를 한다든가 이런 처분을 한 게 아니고 그 담당 대리인에게 그럼 당신이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보완을 하시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소추 측 대리인 측에서 소추 사유의 유형별 구체화라는 내용으로 17년 2월 1일 날 예, 2월 1일 날 이제 무려 그 73쪽에 달하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이제 이걸 나름대로 상세히 했는데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 나중에 보면은 소추 내용하고 너무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추 내용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뭐 국정을 농단했다, 뭐 인사권에 대해서 뭐 최소원의 이야기에 따라서 사인의 의사의 뭐 관여에 따라서 했다, 뭐 이런 막연하게 나오다가 이제 여기서는 보면 구체적으로 막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국회 소추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없이 일개 만약에 어디 대리인 측에서 이걸 과연 그럼 만약에 이걸 하려고 하면은 저희들 그때 이제 주장했던 내용이 만약에 그걸 하고 싶으면은 이 변경안을 갖고 다시 3분의 2 재직위원회 결의를 다시 국회 동의를 거쳐라. 국회 동의를 거쳐서 그러면 이 변경안을 그러면 제출을 해야 되지. 국회 동의도 없이 그냥 대리인들이 초기에 소추안과 너무나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걸 과연 우리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자, 그래서 이 점에서는 저는 우종찬 기자님께 좀 묻고 싶은데 강일원 주심이 어떻게 보면 심판인데 심판이 소추 사유를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달라 요구를 했고 그것도 2번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네 가지 형태로 심판이 이렇게 정리를 요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있던 소추 사유는 없어지고 없던 소추 사유가 들어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우 기자님이 뭐 많은 글도 쓰시고 하셨잖아요. 정말. 헌법 재판관들이 그때 7명입니다. 네. 9명입니다. 9명. 박한철 소장이 그때 불러가기 전에 9명인데 그 중에 그럼 주심 재판관을 누구로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럼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서열로 따지면은 7번째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제일 선임자고 그 다음이 김희수, 그 다음이 이진성 이래 서열이 다 있단 말입니다. 네, 있죠. 그러면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니까 주심 재판관도 진짜 실력 있는 그런 실력 있고 아주 경륜이 있는 그런 재판관을 앉아야 되는데 서열 7번째 불과한 강일원으로 앉힙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일단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자 12월 9일 날 이게 이제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럼 좋다.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심리할 것이냐 해가지고 이게 준비 절차예요. 준비 절차를 이제 3번을 갔습니다. 2016년 12월 22일 날 한 번, 그리고 27일 날 한 번, 12월 30일 날 한 번, 3번을 갔습니다. 그 3번은 딱 3명의 수명 재판부. 그러니까 수명 재판부라는 요 사건. 그렇죠. 그 헌법재판관이 9명이니까 3명으로 이제 재판부가 구성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수명 재판부는 이정미, 그다음에 이진성, 강일원 요 3명입니다. 요 3사람하고 국회 탄핵소추위원이 권성동 그리고 대통령 측 대표 대리인 이중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3번에 걸쳐가. 그 회의 내용은 전부 다 이게 녹음이 돼가지고 녹취가 돼 있습니다. 속기록에 다 남아있겠죠. 그렇죠. 준비 절차 조서가 이게 속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이게. 공개가 안 됐습니다. 이게 공개가 안 됐죠. 기자들이 대충 아는 것만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정미 재판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다. 강일원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했다니까 자세히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1차 제일 처음에 열린 준비 절차 길 날 그때 강일원 재판관이 딱 이 얘기를 하거든요. 재판의 촉진을 위해서예요. 아니 대통령 탄핵이란 이 중차대한 사건이 왜 재판의 촉진을 위해서입니까? 이거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재판의 촉진을 위해서 우리 재판부에서 이미 5개 유형으로 정리를 해놨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 법제사무위원장 권성동 예 재판장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예요. 네. 이게 다 기록돼 있습니다. 이게 자 제1차 딱 준비기일에서는 재판의 촉진을 위해서 빨리 하겠다. 그다음 두 번째 2차 준비 절차에 가서는 아까 서 변호사님 또 말씀하셨지만은 아이고 이거 법적인 절차 하자 문제 이거 우리 거론하지 맙시다. 하지 말자. 하고 그냥 진금 선고합시다. 그러면은 아니 강일원 재판은 자기가 어떻게 대통령 상을 다 압니까? 탄핵 상을 압니까? 언론에 보도된 허위 기사밖에 없는데 자기가 무슨 재주를 안다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진금 선고 한번 해봅시다. 그 얘기는 뭐냐? 국회에서 그러니까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이렇게 고치세요 하니까 권성도 법사위원장 예 고쳐내고 그러고 난 뒤에 헌법재판관이 우리가 국회하고 같은 선수가 돼가지고 대통령 탄핵하겠다.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2016년 12월 9일 날 이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언제 끝났냐? 2월 27일 날 이게 변론 종결입니다. 그리고 3월 10일 탄핵이에요. 딱 91일 걸립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이 중대한 사건이 91일 만에 끝을 내버리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주심 재판관 강일원의 또 다시 또 나중에 한번 얘기. 저는 진검승부라는 용어도 정말 이거는 나올 수 없는 용어가 나왔다. 진검승부는 상대방인 그럼 국회 소추위원 측과 국회 측과 변호인들이 진검승부를 하는 거지. 그렇죠. 심판을 보는 분이 진검승부를 하자는 얘기는 예. 국회 측에 자기가 오히려 국회 측의 선수가 돼가지고 예. 심판이 아니라. 그렇죠. 저희가 변호인들하고 심판을 진검승부하죠. 그러니까 강일원 씨는 이미 예. 초기에 그 준비 어떤 절차, 그다음 기록을 송부받아가지고 읽어보고 어떤 하나의 선입견을 딱 가진 거예요. 예, 박근혜 맞습니다. 대통령 예. 탄핵시키겠다는 어떤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절차를 진행했던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인데 심판이 이렇게 유형을 정리하도록 하고 그런 과정에서 탄핵 이 소추 사유가 여러 가지로 변경이 되고 추가가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이 자체는 엄청난 위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그 변경이 있으면 국회 가서 동의를 다시 얻어와야 그렇죠. 했던가.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도 그걸 굉장히 좀 문제를 많이 삼았습니다. 어떻게 과연 그 소추안을 물론 이제 이런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안의 동일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조금 자꾸 수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게 문장적인 어떤 문제 그런 거는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 심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수정을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경정이라고 해가지고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그 정도의 그걸 이제 경정하는 것이지 지금 이 사안은 지금 그때 탄핵소추안에 보시면은 내용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한 37페이지도 안 됩니다. 신문기사 내용 전부 다 보도하는 게. 그런데 이 활자도 변경안에는 활자도 거의 그 소추안보다 이제 그 활자가 작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비트가 이제 10mm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73페이지 달할 정도로 내용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헌법 위배 문제에 있어서의 과연 국정농단이 무엇이 국정농단인가는 소추 내용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없었죠. 예, 전혀 없이 소추 그냥 내용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최소한이 했는 거에 따라서 사건 기사만 15건을 그렇죠. 모아갖고 그냥 던져준 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재판장이라도 재판장이 이렇게 지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소송의 진행에 대한 지휘권을 벗어난 행위고 그거는 자기의 그 권한을 넘는 행위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1년 후에 자기 서울법대 동기들하고 저녁 먹는 자리에서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강일원 재판관이 나는 그러니까 강일원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스스로 물러나기를 나는 기대했다. 그래서 청와대에도 던지고 국회에도 자 빨리 물러나라. 물러만 나면은 탄핵에서 우리 이거 8대 안 간다. 네. 이렇게 사인을 보냈는데 청와대가 몰라보더라. 그래서 8대 0으로 때렸다 하는 걸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우리 역사의 기록입니다. 기록이기 때문에 제가 쓴 이 어둠과 위선의 기록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강일원의 서울법대 동기 이름까지 제가 다 박아놨습니다. 아니, 저와 같이 국회의원 했던 그 유기준이라고 부산 출신. 유기준이가 이사국 연수원 동기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직접 기록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현직 대통령 탄핵에 임하는 자기 속마음이 1년 후에 자기 동기들 모임에서 술자리에서 다 나왔습니다. 예.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런 이제 얘기는 처음 들으실 겁니다. 이건 그동안 어느 언론에서도 다룬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 옆에 우종창 대기자님이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국회 측에서 두 차례의 강일원 주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소추 사이의 유형별 구체화라는 새로 만들어진 하나의 말이죠. 국회 소추안이 하나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종창 기자님이 결정문에 12월 9일 날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 결의안이 왜 없냐. 그리고 나중에 고쳐진 이 유형별가 어떤 거냐. 소송을 냈잖아요. 공개하라고. 그래서 사실 그 제가 이제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이 됐는데 저는 그때까지 대통령 사건을 제가 쭉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아니 저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헌법재판관 8명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문서도 엉터리고 허위 문서고 참 직권남용의 직무유기다. 당신들이 제대로 안 했다. 그거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4월 7일 날 2017년 4월 7일 날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소송을 6년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원에다가 정식 요청을 했죠. 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를 통과한 탄핵 소추안이 있고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고친 5개 유형으로 다 정리한 탄핵 소추안이 있고 다시 또 그 권성동 위원장이 2차 정리한 그것도 있고 그러면 좋다.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제출된 거를 언론에 공개가 돼서는 필요 없고 두 번째, 세 번째 거 그걸 내놔라. 그걸 봐야 정확하게 알 거 아니냐.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에다가 이런 답변을 탁 보낸 거예요. 새롭게 정리한 탄핵 소추 사유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근거 서류가 없네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서 변호사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다? 아니 여기 지금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데요. 소추안과 소추 사유의 유형별 구체화 해가지고 이 사건에 의하여 청구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소추 사유를 중복되지 않게 유형별로 구체하고 위배되는 헌법이나 법률 조항을 적시한 변론을 준비합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소추 변경안도 아니고 준비서면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제출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근데 이게 어떤 사실상 이 근거 서류가 바뀌게 되면 국회 동의를 다시 가서 얻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 결정문이 있고 뒤에 탄핵 소추 사유 전문이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대. 첨부 안 됐죠 이번에는. 우리 여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탄핵 소추 사유서 첨부 안 돼 있습니다. 그걸 공개할 수 없으니까요. 최초의 국회에서 만든 초안이라도 첨부를 하든지 그다음에 방금 서 변호사님 말씀 따라 그 준비 서면으로 제출한 그거라도 공개를 하든지 그래야 국민들이 알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헌법을 연구하는 우리 진짜 후배들이 이거 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지? 탄핵 소추 사유서가 지금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강일원 주심이 임의로 심판을 봐야 될 분이 국회 측의 소추인의 선수로 나서서 진검승부를 하자고 절차를 따지지 말자고 신속하고. 자, 그래서 신속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니 그 날짜를 정해놓고 심판을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왜 신속성을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뭐 증거 이런 절차도 그냥 넘어가고 아주 편파적인 진행이 많았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서 변호사님이 느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이렇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재판을 서두르고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물론 이제 탄핵에 관하여 그때 여러 가지 국민들 간에 서로 이제 이 배치되는 서로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갈등의 조속한 이제 그 해소를 위해서 신속한 처리를 할 필요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이 헌법재판소에 그때 당시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법 이 소추 단계에서부터 이미 국회의원들은 그때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지금 이 헌법 그 탄핵 소추가 되고 바로 그때 2월경인가 그기에 그 박한철 그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장이 그 임기가 만료가 퇴임을 하면 예, 임기 만료가 네, 1월 말로 퇴임하게 돼 있고, 퇴임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또 한 달, 한 보름 있으면은 이정미 재판관이 또 퇴임을 해야 됩니다. 13일, 2017년 3월 13일. 지금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헌법재판관은 그 헌법재판소법에는 반드시 구인의 재판관이 헌법에 대한 탄핵 심판하도록 법에 규정을 하고 있고, 그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헌법재판소법에도 보면은 구인의 재판관이 탄핵 심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헌법학자들이나 아니면 그때 헌법재판관들조차도 그걸 지금 이 법률과 달리 막 이렇게 그 해석을 했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자기들은 7명만 있으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재판의 심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판결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9명 전원이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이랬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박한철하고 그다음에 헌법소장하고 이정미 재판관까지도 나오고 난 다음에는 과연 7명으로 자기들 헌법재판소에 정당한 심판을 국민들에게 직접 수긍할 수 있는 심판 결과를 내기에 자기들도 굉장히 부담이 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에는 어떡하든지 하여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최소한 8명의 상태에서라도 하겠다. 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뭐 나름대로의 어떤 고충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런데 그게 고충이 바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그때 그 사람이 바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예. 자, 내 임기 1월 말에 끝난다.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3월 13일 끝난다. 그러니까 3월 13일 전까지 이 탄핵 심판을 해야 된다. 본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굳이 그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이다. 6년이다 하면 6년 곧 끝날 때쯤 되면은 헌법재판관지 3명, 대통령이 3명 임명, 대법원장이 3명 임명, 국회가 3명 임명이에요. 그럼 박한철 소장은 대통령 임명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 박한철 소장을 대리할 사람을 이미 다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정미 재판관은 양성태 대법원장 몫입니다. 이영훈 대법원장이 그때 추천을 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추천할 때는 양성태 대법원장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성태 대법원장은 이정미 재판관 퇴임에 대비해 가지고 이미 이선의 재판관을 딱 해놓은 거예요. 바로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박한철 소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 몫인데도 바로 헌법재판관 지명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왜 안 됐는지도 제가 모르겠고 그때 정치적 상황은 누군가가 진실을 밝혀야 돼요. 왜 못했는지. 그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있던 이 황교안 그 권한 대행이 임명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국회에서 뭐 쉽게 말하면 여야가 저 후임자를 뭐 선임하지 않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신 점 헌법재판소가 각종 적법 절차를 다 무시하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법까지도 무시해 가면서 날짜까지 정해놓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결론 조금 건너뛰어서 탄핵 사유를 한번 보죠. 자, 헌재가 결정한 대통령을 파면한 그 탄핵 사유가 과연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한번 자막을 좀 부탁을 합니다. 탄핵 사유의 부당성. 자, 우선 제가 읽어보면 두 토막으로 나눈데요. 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은 특별검사 조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언행을 보면은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자, 우선 뭐 이게 한 가지고 그다음은 이제 중대한 위법 행위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서 변호사 갑자기 여기 헌법 수호 의지가 헌법 수호 의지가 국회 소추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저 헌법 수호 의지는. 저거는 이제 소추 내용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보기에 왜 재판받는 사람이 시금방지게 하느냐. 공고문 안 하고 와서 재판에도 참여도 하고 사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저걸 헌법 수호 의지라는 걸로 해서 그런 거지. 재판에 있어서는 자기가 참여해서 주장하고 다툴 권리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거부할 권리도 있는 겁니다.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리인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대리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때 그 다툼을 했습니까? 해가지고 증거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런 건 하나도 안 받아주고 해가지고 그 피청구인의 태도만을 저렇게 문제 삼아가지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헌법 수호 의지하고 직접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만 해도 최근에 지금 진행되는 이 당대표 선거 과정 중에서 황교안 총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검찰청과 했는데 압수수색, 그다음에 검찰 조사에서도 이 녹음 문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다투었다. 그리고 그 당시 대통령은 어쨌든 직무는 정지됐지만 현역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안 하도록 돼 있죠. 네. 그래서 소추가 안 되는 어떤 가상적인 범죄를 예단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람이 그때 특검에서 압수수색 하려고 했을 때 거부한 쪽이 청와대 경호실입니다. 대통령 권한이 없어요. 그냥 청와대 안에만 있는 거지. 그렇죠. 대통령 아무 권한이 없고. 직무정지가 되어 있으니까. 직무정지돼 있으니까. 그래서 청와대 경호실에서 이 경호실 법에 따라 가지고 압수수색을 거부를 한 거예요. 그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었다는 그 증거를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들은 거예요. 이게 극히 주관적인 어떤 감정의 그렇죠. 어떤 인식 문제인데. 그러니까 왜 재판에 형사소송법에서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를 수량화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탄핵 결정문 57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잠깐만. 두 번째 자막 좀 띄워주십시오. 자, 그래서 헌법 수호 의지라는 자, 두 번째. 지금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라는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다. 자, 과연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그런 위배 행위였나? 자, 이 부분은 그 뒤에 이어진 형사재판에서 거의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다 무죄 판결 받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의 논리라는 게 탄핵 결정문의 논리가 딱 이거예요.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 그리고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 이 두 개를 비교 대상으로 딱 삼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결정문 보여주시죠. 두 번째 문장인데. 결정문 제 57쪽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인을 파면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하고 그다음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 이 두 개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추상적 개념이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아니 그거는 미래 예측이지 그게 어떻게 법률적 조항입니까? 법률 문구입니까 저게? 헌법재판관들이 이거 완전 미래 예측을 탄핵 결정문에 지금 써놓은 거예요. 자, 법률 대리인 입장에서 저러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저 문제를 과연 그러면 저기서 이야기하는 위헌 위법 행위가 뭐냐? 그게 과연 특정되고 사실로 확정됐느냐? 그걸 저는 한번 좀 따지고 싶은데요. 저때 이제 위헌하고 위법 행위로서 이제 소추부터 적시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재벌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자기들의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제 돈을 회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기부하고 기부하고 했다. 어떤 그런 거래가 있었다. 이런 그렇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무죄 판결이 다 났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때 이 K스포츠 재단하고 미르 재단의
그 재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정관이거든요. 네. 그 정관을 누구 한 분만이라도 봤어도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관에는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정관은 독립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고 제일 거기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실질적으로 누구냐고 하면은 설립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설립자 기재를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살펴보면은요, 그 재단의 정관에 돈을 투자를 했는 각 대기업의 이름들이 다 그대로 기재가 되어 그대로 있어요. 있습니다. 거기에 뭐 최서원이 기재가 되어 있다 하면은 또 뭐 물론 의심을 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종범이나 최소원이나 차은택 이름은 없는 거죠. 예. 자기 돈 내나 오늘 자기가 기여한 재벌 회장들이 다 예. 그러니까 뭐 그때 보면은 뭐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 기업 17개가 이름들이 다 나가 이 사람들의 돈으로 설립을 해서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재단들이 우리나라의 기금이나 이런 형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자발적으로 그때 왜 그 정경련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정부 정책하고 부합하는 쪽에 자기들이 그 어떤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특히 뭐 메세나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왜 그 신용불량자 그 좀 약한 취약계층에 자금을 대기업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준다. 이런 행위들이 재단들이 다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다 대법원에서 실제 무죄 판결까지 다 났던 사안들입니다. 무죄 판결 그런 났지 부분들. 않습니까? 뭐 실제 재판 과정에 그러니까. 1심에서부터 무죄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하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 탄핵 결정문하고 그리고 대법원의 최종 선고 박근혜 대통령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있습니다. 네. 탄핵 결정문하고 대법원 판결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대법원에서 네 가지 딱 눈에 띈 네 가지를 딱 지적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방금 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미르와 K스포츠를 설립하도록 지시하였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들에게 출연을 요구하였다. 이게 바로 대통령이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된다는 헌법 제23조 제1항을 위배했다. 위배했기 때문에 이건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아니 강요 미수죄 그거 제한 안 된다. 그 무죄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 7명의 재벌 총수를 만나가지고 이 미라고 K스포츠 재단 이야기한 거 하지도 않았을 분들은 거기에 했던 이야기들은 강요 미수는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걔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그게 무죄고 그 다음에 정호성 공무상 기밀 누설 47건 공무상 기밀 누설을 했다. 대법원에서 무슨 소리냐? 그중 47건 중에서 그 33건은 소위 말해가 이건 불법 증거다. 이거는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14건만 소위 말해서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했는데 그럼 공무상 비밀 누설 14건 내용이 뭐냐? 전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 특기자 입시 비리 건절 방안 보고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전면 개편 방안 이게 태블릿 PC 속에 있는 문건이에요. 이런 문건들이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그리고 이게 공무원의 그 비밀 엄수 위반이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대법원은 전부 다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포스코 뭐 WK 간에 뭐 배드민턴 팀을 만든다, 펜싱 팀 만든다 하는 부분 대부분의 전부 다 무죄 났습니다. 이게. 과연 그런 부분이 중대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과연 중대한 위법 행위냐 또 문제가 그다음에 저는 이제 문제 삼 한 말씀만 더 한 드리겠습니다. 말씀. 지금 우리 그 우 기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지금 좀 전에 왜 그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지금 적시했는 거 아니십니까? 예. 근데 이건 아예 탄핵 소추 안에는 내가 없는 내용입니다. 없어. 그러면 방초. 도대체 소추안에 국회에서 없는 내용이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리하자면. 탄핵을 소추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고 이렇게 다 결정하도록 헌법하고 헌법재판소법하고 국회법에서 세세하게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예 다 무시를 해.
다음 도대체 이게 없는 사유가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예.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정호성 예. 공소장 들고 그냥 47건 대통령의 일정 외교 이 모든 행적이 정호성이가 다 공개하도록 했다. 그래서 공무원의 비밀엄수 위반이다. 그게 탄핵 사유다. 이래놓은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법치주의에 이런 구독자 일이 여러분, 벌써 이 있는지. 정말 국회 소추 사유에 없던 정호성의 범죄가 탄핵 사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더 크다. 자, 그런데 저는 막 정치를 해봐서 막 얘기하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그다음 결국 문재인 정부 그렇죠. 문재인 정권 해요. 또 문재인 예. 정부 5년 동안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것만큼 엄청난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가져다 줬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헌법 소홀하는 추상적인 주관적인 어떤 판단 그것이 어떤 장차의 이 대한민국의 어떤 이익 이런 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자,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잘한 일 중 하나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입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 살리기 위해 가지고 다만 이 특별법이니까 3년 한시적인 법이에요. 그게 2016년 제정이 되었으니까 2019년이면 끝납니다.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끝나면은 이 법 잘못됐다. 그러니까 없으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 이 법 좋은 법이다. 5년 더 연장해요. 아니 박근혜 정부 했던 거를 문재인 정부가 더 망쳐놓았을 뿐만 아니고 좋은 거를 그대로 차용을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좀 뭡니까?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 과연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그 이익을 판단하는지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그건 이익이 아니고 판단이 아니고 추상적인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야기해가지고 위법의 정도로 인해가지고 피해와 거기서 파면함으로 해난 이익을 지금 비교 형량을 하는데요. 지금 그 파면을 해야 될 대상으로 삼는 위법한 행위가 전부 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어떤 걸 갖고 하나는 제로고 제로를 갖고 어떤 비교를 한다는 이해가 안 되죠. 그거는. 자. 그러니 이거는 너무나 주관적인 하나의 추상적인 지금 그런데 실효에 따른 장시간 지금 우선 이 법 절차를 적법 절차를 무시한 여러 가지 그런 불법 사례들 그리고 탄핵 결정 사유의 결정적인 이 탄핵 사유의 부당성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조금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죠. 자 우리 PD님들 헌재 재판관 8명 그 좀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기 저도 뭐 법조자 출입자가 어떻게 소수 의견도 없고 반대 의견 한 명 없이 8대 0에 이렇게 전원일체 판결을 하면 이게 너무나 이례적인 어떤 판결 아닙니까? 그렇죠. 대개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판결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은 이 각각의 재판관들이 다 독자적인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기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인 의견을 내지 어떻게 저렇게 막 8대 0이라는 동일하게 똑같은 의견을 낼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렇게 의견들이 다르다면은 서로 그 의견 다른 거에 대한 어떤 그걸 냅니다. 그 각자의 그 의견들을 이래 서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 재판관은 뭐 결론은 같더라도 나는 어떠한 측면에서 이렇다는 걸 내는데 이번 재판은 그렇지는 않아요. 저 보면은 누구 어떤 뭐 한 분의 재판관이 판결을 다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다 의사진료로 해가지고 다 하고 물론 약간 이제 보충 의견이 몇 개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 8대 0으로 나오지는 대개 이제 저희들이 위헌 그 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소송을 해봐도 대개 보면 9명의 재판관 일체 9명의 재판관이 다 일치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대개 보면은 뭐 이제 위헌 판결을 받기 위한 조건이 6대 3 이런 식으로 판결은 많이 나지만 아니면 이제 뭐 5대 4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부결되거나 이런 형식의 그 판결 내용들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였다고 봐야죠. 우 기자님 무슨 우리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멱사에 죄인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도 이 사실 그러니까 탄핵 결정문을 누가 썼는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완전 연비어 모음집이에요. 연비어 모음집인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은 법률적인 문장으로 쫙 나갑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 제일 앞 문장이 그거예요.
태블릿 PC가 있었다예요. 아마 운동권 출신 헌법 그러니까. 재판 연구관이 쓴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도 열심히 취재를 하면서 해보니까 탄핵 결정이 나고 난 뒤에 헌법재판관 몇 분이 헌법재판소 출입 기자들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먹는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제가 물론 이름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름 공개를 안 하는데 예. 거기에 있었던 법조 기자로부터 제가 직접 취재를 했죠. 왜 8대 0이냐.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들이 보통 이제 변론이 종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리라는 게 합니다. 자, 평리를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 6대 2냐, 뭐 7대 1이냐 하는 거 평일을 하는데 웬만한 경우는 한 번 내지 두 번이면 다 끝납니다. 이미 충분히 변론되기 때문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5번 합니다. 5번. 그때 주심 재판관이 각 재판관들한테 우리 중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그 사람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 우리 전체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 무조건 8대 0이다. 그렇게 강요했다. 그런 정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전부 다 제가 증거로 주장할 것이고 증인으로 불러가 법정에서 나와가지고 다 진술할 수 있게끔 지금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기록 PD님. 남겨야 됩니다. 예, PD님 그 재판부 8명의 사진을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당 3명을 임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하는데 여야 1명씩 그리고 제3당이 없을 경우는 여야 합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임용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조영호 그다음에 서기석 이 두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안창호 이 헌법재판관은 당시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임명한 분이다 이거죠. 그럼 이 세 분은 최소한 보수 어떤 입장을 가졌을 거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위에 김창종 재판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진성 재판관 이 두 분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양성태 대법원장이 임명했습니다. 이분들도 성향으로 보면은 우파다. 우리는 예. 우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5명이 8명 중에 5명이 보수 우파로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사실 저도 뭐 비사를 말씀드리면은 정말 마지막 날 마음이 답답해서 연락을 했더니 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던 조대환 좀 변호사가 형님 걱정 마세요. 우리는 최소한 반대표가 4표 이상 나와 4대 4로 기각이 된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로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서기석 변호사와 서기석 재판관과 조영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인데 이 두 분도 똑같이 8대 0으로 전원 일치로 들어갔다. 어떤 내막적인 어떤 사실 이런 게 재판 거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뭐 그거야 이게 워낙 그 평의와 편견을 비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사실상 뭐 알 수는 없겠죠. 그때 촛불 있지 않았습니까? 촛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헌재가 2018년 1월 22일자로 헌재 창립 30주년 말하자면은 헌재 30년사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게 엄청나게 다뤄지는데 헌재 이 재판관들이 마지막 날까지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8대 0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건 최소한 한두 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왕 통과됐고 말하자 이왕 인용할 거라면은 8대 0으로 가자. 그래야지 우리가 한꺼번에 도매급으로 넘어가야지. 막 아는 거예요. 아까 역사의 죄인. 어떤 판결을 내리든 역사의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 그러니까 우리 한 명도 이탈하지 말고 단일대우. 요즘 뭐 이재명이가 많은 경우가 단일대우인데 이때 헌재가 단일대우로 가자고 설득을 마지막까지 했던 거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두 분도 쉽게 말하면 배신자 반열에 동참했던 거 아닌가. 저는 조금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촛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헌재 판결이 당시에 진행되던 촛불 집회에
굴복한 판결이 아니냐. 영향을 그런 엄청나게 받았죠. 예, 예.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부터 신속을 내세우면서 그 심도 있는 적법 절차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무시됐지 않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촛불 집회에 그런 영향으로 저희들은 그때 진행을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야 어떻게 이거 지금 법에서 정해진 사실 이 탄핵이라고 하는 건 아주 위중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의 사실상 건강이 어떻게 그 되느냐에 따른 그것과도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인데 그거에 대해서 법에서 뭐 법이 단지 뭐 한 군데가 아니고 헌법부터 해가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 뭐 곳곳에 다 했는 절차들이 다 무시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때 너무 이 외부의 그 여론 이런데 좀 많이 흔들렸던 것은 아니냐. 헌재 30년 사이에 이 관련된 규정을 제가 한두 가지만 인용하면은 촛불 시위가 합법적으로 승화된 결과물이다. 헌법적으로 승화된 촛불 집회의 정신이 헌법적으로 승화된 결과물이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었다. 또 하면 촛불은 동아시아 최초의 명예혁명이었다. 이것이 헌재 30년 사이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촛불 정신을 100% 우리는 수용해서 명예혁명을 이루도록 해줬다는 것이 헌재의 말하자면 스스로 자랑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8명 이 헌재 판사들은 정말 저는 역사의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될 분들이다. 어떤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판단한 결정이 아니라 그냥 촛불의 압력을 받았어. 정치권과 야합을 해서 특검과 야합을 해서 이루어진 결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론 저도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고 저 별도로 이중환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 그러니까 대통령 측 그 대리인들이 역시 똑같이 헌법재판관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놨습니다. 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제 같은 경우로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6년 동안 하다가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제가 제일 걱정됐던 거는 아니 원고 우종창 외 479명입니다. 당신들이 무슨 원고냐. 탄핵 심판 때문에 진짜 억울한 사람은 대통령 본인인데 대통령 본인이 해야지 왜 당신들이 했느냐. 원고 자격 없다.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해서 각하입니다. 자격 없다 하면은 그런데 1심 재판장이 그게 아니고 증거 부족하다. 기각이에요. 원고의 주장이 증거 불충분하니까 기각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 이 항소심에서 제가 이제 당사자 신문 그게 민사소송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미, 강일원, 이진성 이 헌법재판관들 그러니까 제가 원고고 그 사람들이 피고인데 원고가 피고를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게 당사자 신문입니다. 당사자 신문 제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미 법원에다가 법정에 다 세울 거예요. 법정에 세우고 왜 그때 8대0으로 나왔고 왜 그때 당신네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했는지 그건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네. 당초 한 1시간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1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꼭 마지막 또 우리 서성근 변호사님께 지금 이제 다들 기다리고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명예회복을 한다면은 재심 청구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데 재심과 관련된 어떤 법률적인 좀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재심은 이 사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사건입니다. 재심은 어떤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의 변경에 관한 이제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재심 사유가 분명히 되는데 이거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소추 사유로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의 소유로 삼았는 K스포츠재단 밀에서 다 무죄나지 않습니까? 네. 전형적인 재심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법원에서 이 탄핵 소추에 기반이 되어 있는 이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 났는 이게 탄핵 심판 후에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재심을 해야 될 거고 저는 이제 이 무죄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기존에 있는 이 헌법재판이 이거는 저는 무효로 봅니다. 이 왜 무효로 하냐면은
헌법에서 9명이 편결하도록 맞습니다. 되어 있는데 8명이 편결했는 거는 명백한 이거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위법한 정도를 넘어서 8명의 판결로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정족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왜 국회에서도 이번에 왜 뭐 체포동의안이 뭐 숫자가 못 들어가면 그 자체가 인정이 안 돼, 효력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지금 기존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심 여부를 떠나서 헌법재판소에서 즉시 변론을 제기해서 지금 이 탄핵 심판 절차를 속행해 가지고 적법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 심판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우정찬 기자님. 네. 물론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제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법원에다가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따랐습니다. 이러고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 따라 이게 진짜 이 탄핵 심판이 잘못됐다. 그걸 좀 바로 잡겠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해가지고 재심을 밟아야 됩니다. 재심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또 이 탄핵 결정문 이 결정문을 역사에 이게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허위 사실에다가 이런 거를 우리 후손들이 보면은 미르 케이스보체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대통령 관여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 역사를 바로 남겨야지 이 저런 허위 사실들이 그냥 버젓이 돌아다니면 안 되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대충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한석훈 교수라고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님이 18년 초에 자기가 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 헌법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판례가 될. 그래서 자기가 몇 달 동안 이 기록 20면 페이지를 다 읽어본 결론이 이는 잘못된 판결이다. 헌재 판결이. 부당한 판결이다. 그리고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그랬지만 거꾸로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도 이 결론을 오늘 대담의 결론으로 삼으면서 또 인용한다고 결정문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데 이정미 당시 재판장이 파면한다고 그랬죠. 그 점도 굉장히 이 촛불 집회 어떤 탄핵 세력들을 의식한 좀 과잉 반응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헌재 판결이 거의 대통령 탄핵시키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물 쫓겨나고 그냥 또 감옥에 들어갈 거고 막 시체말로 죽이니까 우리가 대충 좀 앵간히 이렇게 탈법 위법을 하더라도 그냥 결론 내주면은 그냥 끝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주무른 판결이 헌재의 심판인데 어떻습니까? 너무 좀 지나칩니까 제가? 아니요.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촛불의 성화다. 이거는 재판이 아니고 여론 재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여론 재판에서 여론에 따른 것을 확인해 준 건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요식 행위에 불과한 거지 않습니까? 그 재판은 그래서는 안 되죠. 재판은 가장 소수의 이익을 보호하고 인권하고 모든 거 국가의 건강을 하고 바로 잡아가는 게 법치인데 그건 다 하고 그냥 여론으로만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요식 절차를 그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문제. 네, 우리 의장님도 마지막으로 한번 맺는 말을 해주시죠. 감사원장을 지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분이 이시윤 재판관이라고 계십니다. 이 이시윤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진행 중이고 현장에서 쭉 다 보셨습니다. 다 보시면서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도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딱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아니 탄핵을 인용한다 해도 될 만한데 파면한다. 저런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표현 선거 저는 법조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헌법학에서 상당히 존경받고 있는 허영 교수 같으신 분은 이 불법 탄핵에 대한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바로 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죠. 역사에 어떤
심판. 언젠가는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 진실이 예.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장시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헌재 이 탄핵 결정 그 기념일을 맞아서 오늘 탄핵의 불법성, 탄핵의 위법성, 탄핵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년 3월 10일 탄핵 결정이 내려지는 이 안국역 주변 그 상황에서 대통령의 기각을 외치던 우리 애국 동포들 중에 4분이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또 며칠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5분의 어떤 희생 아무런 지금 보답이 없이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애국 동지들의 여러 가지 그런 참 가슴 아픈 내용을 담으면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은 무효다. 원천 무효 부당한 판결이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오늘 대단을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구독자 여러분들, 1시간 10분에 걸친 특집 방송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7년 헌법에 만들어진 우리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재판소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국회법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법 자체까지도 무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그럼 헌법재판소가 헌재법의 절차를 다 무시하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을까? 정말 많은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자, 흔히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아바타로 최순실이 시키는 대로 국정농단 때문에 탄핵당하고 재판을 받아서 감옥을 들어갔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 아바타가 돼서 했고 그리고 TBC가 16년 10월 24일 공개했던 이른바 태블릿 PC 거기에 국정농단의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보셨지만은 국정농단은 아예 애초부터 탄핵 사유로 소추 사유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력한 증거라는 태블릿 PC는 탄핵은 물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형사재판에서 아예 증거로 채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 어디 갔습니까? 엉뚱한 헌법 수의 의지가 없다는 추상적인 논리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지킬 수 있는 헌법 수호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혼란 상황보다도 더 이익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들어선 문재인 정권 5년 하에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납득하십니까? 그리고 촛불에 굴복한 판결이었습니다. 2018년 1월 달에 헌법재판소가 헌재 일종의 30년, 제목은 다릅니다. 그런 책자를 발행. 그 책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촛불 정신이 헌법적으로 성화된 결과물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석, 조영호 판사도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헌법재판 8명,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력을 가진 그러한 법관들이, 헌법기관이 이렇게 8대 0으로 대통령을 탄핵했을까? 그리고 인용한다는 정확한 용어가 있는데도 파면합니다라는 그런 자극적인 표현을 하고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어떤 세력이 있어. 그 세력들이 필요한 기관이 국회, 헌재, 그리고 검찰이다. 이루어진 거예요. 국회, 너희들은 무조건 탄핵안을 올려라.
숫자만 맞춰서 3분의 2가 되는 200표만 만들어서 올려라. 그러면 알아서 처리한다. 그 1차 임무예요. 그래서 박지원과 김무성이의 20표 필요하다. 아, 형님 40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야합이 이루어졌어요. 헌재로 넘어가. 헌재에서는 국회 소추 사유가 없고 부실한 소추안이라는 거 알면서도 강일원 주심의 사례에서 나오듯이 선수가 돼서 국회에 선수로 나서 심판이 아니라 변호인단과 진검승부를 하자 그러면서 잘못된 그 소추 사유를 5가지로 정리해라 모범 답안을 제시해. 그리고 그냥 모든 법 절차를 다 무시해. 아, 이건 대통령 징계, 공무원 징계, 행정소송법을 적용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려 던져버려. 그건 뭐냐? 걱정하지 마라. 마음대로 해도 된다. 법 다 무시해도 된다. 왜냐? 우리 검찰이 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을 탄핵했어. 자, 여러분들.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외환 또는 뭐 이런 범죄가 아니고는 소추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 이걸 무시했다고 여러분들 얘기하죠. 그래서 형법 대개 집회에서 무효란 얘기를. 자, 아주 이 자들이 치밀합니다. 3월 10일자로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대통령에 물러나자마자 특검 수사, 검찰 수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왜냐? 대통령에서 물러났으니까 들어간다. 그래서 현재 너희들이 알아서 자관 파면만 시켜주면은 그 다음은 검찰이 있어. 우리가 그냥 엮어서 넣어. 그래서 최소한 한 20년 이상 때려가지고 그냥 지금 박근혜 대통령 아예 그냥 막 시체말로 아주 죽여버릴 테니까 당사자가 항의할 기회도 없어. 그러니까 국회는 200석 만들어가 넘기고 그다음 헌재는 받아가지고 탄핵하면 되고 그러고 나면 검찰 특검 검찰이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쳐넣어서 20년 동안 아예 그냥 이런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단계별로 불법과 위법이 마음대로 자행된 원천적인 무효인 단행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파괴된 정말 역사적인 치욕의 날이 3월 10일이었다.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동안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만 사전 제작된 관계로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제이제님이 불법 단핵 규탄한다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 뭉치님 고품격 방송 많은 걸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짱가 5577님이 꿀차 한 잔 드립니다 하면서 두 번째 슈퍼챗을 보내주셨고 그다음에 하영숙님이 슈퍼스틱 케이트님이 역대 정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될 때까지 계속 싸워주세요 하시면서 슈퍼챗 선조님이 US$로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명희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토란잎 방울 하나님이 감사합니다요 하시면서 응원해 주셨고 프레첼님 문태선님 그리고 제이제님이 특별한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뚜알님과 콴다님 12분이 그 사이에 13분이 슈퍼챗을 보내주셔서 격려를 해주신 점 아주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업은행 구좌를 통해서도 김종훈님이 만원, 김경란님이 3만원, 권미경님 3만원, 이장희님 만원, 박희정님 만원,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송형국님 만원, 이영필님 5만원 격려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이 치욕적인 날을 맞이해서 안국역 5번 출구에서 3310 안국 항쟁 6주기 4분이 희생된 4분에 대한 추모식과 함께 집회를 갖도록 되었습니다. 시간이 나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많은 분들 1시까지 안국역 5번 출구로 와주시면은 집회가 참석이 됩니다. 저도 오늘 참석해서 오늘 발표한 이 탄핵의 불법성 이 내용을 자, 앞으로 재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세이엔트 계속해서 열심히 싸워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심층 뉴스를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오늘 여기에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독재자인가 악마인가? 한 가지 잘 사는 나라 만들어 배고픔 없는 그것만 오직 바라고 또 바래도 무조건 반대하는 이들, 그들의 말을 들어야 했나? 내 원칙과 계획이 틀렸단 말인가? 난 틀리지 않았어. 나의 조국 위에 조금 급하게 달렸을 뿐, 가난하지 않는 나라, 모든 게 풍요로운 나라, 그날이 눈앞에 손에 닿을 거리에 난 주저하지 않겠어. 나의 조국 위에, 우리 민족의 꿈을 위해 이룰 수 있다면 난 무엇이든 괜찮아. 독재자라 불려도 내가 이뤄낸 모든 것, 내가 바라는 모든 것, 이 모든 게 틀렸단 말인가? 내 원칙과 계획이 틀렸단 말인가? 난 틀리지 않았어. 나의 조국 위에 조금 급하게 달렸을 뿐, 가난하지 않는 나라, 모든 게 풍요로운 나라,